예, 여러분께서도 앞서 들으셨겠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48시간이라는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 5시 과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신 대표님께 여쭤보는데 이 북한군이 우리를 향해서 포격한 정확한 위치, 야산에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 의도.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를 했는데 거기를 노리진 야산을 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북한군이 쏜 포탄이 예. 방사포탄인지 예. 자주포탄인지 지금 조금 엇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52mm 곡사포탄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예. 기존에는 방사포탄이라고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또 북한의 의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연천군 중면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연천군에는 우리 육군 28사단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나서 우리 군이 즉시 이제 심리전 재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1개 부대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지만 처음엔 2개 부대만 했다고 하죠. 그 2개 부대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연천입니다. 우리가 파주에서 지뢰를 공격을 받았지만은 연천에서 재개를 했던 이유는 연천에 있는 5사단과 연천에 있는 28사단 이 2개 사단의 확성기 시설이 북한군이 보기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 북한군이 우리가 확성기를 틀면 조준 타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사포, 탱크나 이런 직사포로 하면 조준 타격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북한군이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연천군에 있는 이 5사단과 28사단의 확성기였어요. 이 2개를 제일 먼저 틀었죠. 그리고 한 이틀 후에 4개를 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일 후에는 전체 11개를 다 틀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북한이 11개를 다 틀었군요. 지금 11개 다 틀고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북한이 제일 먼저 튼 스피커를 노린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가 조준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 28사단 걸 틀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우린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준 것 같고 그러면 방사포탄과 그 곡사포탄의 차이는 뭐냐면은 방사포탄은 일단 위력이 더 큽니다. 이를테면 122mm 방사포탄이라고 하면은 탄두 중량이 이를테면 폭약이 한 20k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언론은 152mm 곡사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한 7kg 정도의 폭약이 들어있어요. 그 위력이 당연히 방사포가 크겠죠. 그런데 방사포는 우리가 뭐 화면에서 여러 번 그 북한이 방사포 쏘는 걸 보지만 굉장히 긴 파이프처럼 생긴 그런 물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날아오다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방사포는 정확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곡사포는 우리가 뭐 군대 생활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곡사포탄 한 152mm 곡사포탄 하면은 한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우리 뭐 허벅지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런 거니까 당연히 속도도 훨씬 음속보다 더 빠르고 방사포탄은 음속보다 느려요. 이건 음속보다 빠르고 덩치도 작고 하니까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따라서 훨씬 정확하게 날아오죠. 그래서 방사포탄을 쐈다면 이제 각각 한 발입니다. 어쨌든 방사포탄을 쐈다면 굳이 스피커를 맞출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강력한 화력 수단으로 공격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굳이 그러나 스피커를 공격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곡사포탄 같은 경우는 정확하죠.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 이제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정확한데 이 곡사포탄을 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확성기를 맞출 공격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또 북한의 어떤 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또 이 장약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추진제들이 노후되면 뭐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안 날아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확성기를 때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야산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방사포냐 곡사포냐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갈립니다. 고 의원님, 지금 방사포냐 곡사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우리 신유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고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종류의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방사포와 곡사포는 이 위협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총체적으로 우리 수도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을 타격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연평도 포격은 우리 영토이긴 하지만 이건 내륙이죠. 내륙이고 우리 서울하고 얼마 안 되는 거리에다가 방사포든 곡사포든 평곡사포든 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우리를 보려고 한 발을 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시 북한이
우리가 공격을 안 했으면 해지기 전에 더 많은 포탄을 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이제까지 공언해 온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준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그것이 편곡사포건, 로켓포건 자기들의 의지를 밝혀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에 대한 명백한 유린이고 정전협정 위반이고 군사 도발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내륙에 대한 공격. 내륙에 대한 공격이니까 예. 이것이 지금 48시간을 줬다는 거는 정말 저 말이 오기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지금 공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확성기 방송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군사행동을 이게 하겠다. 총참모부 담화를 전통문을 통해서 보냈다는 예. 것은 자기네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자기네가 자인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은 지금 쐈지만 48시간 내에 이것을 철거하거나 중지하지 않으면 몽땅 다 쏴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NSC 회의를 했는데 예. 당연히 확성기 방송은 중지는 없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 지역에다 대고 또 한 10발을 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전면전으로 간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응당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서 우리 그 육군단에 발령이는 거죠. 그 휴가 나가 있던 우리 예. 그 장병들 복귀 명령이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지금 방금 제게 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에게도 전체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한미군 2사단이 바로 동두천에 있고 예. 동두천은 바로 연천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예. 따라서 육군단하고 같은 지역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 예. 주한미군 2사단인데 예. 그 2사단 장병 외출 외박 나가 있던 휴가 나가 있던 장병 전원에게 지금 그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 따라서 이 한미연합사 즉 예. 그 미군에서도 이 사태를 확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고위원께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지금 UFC 우리가 을지 포커스 이 가디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뭐 보통 제정신 가지면은 지금 미군도 같이 와가지고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도발을 상식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 같으면 예. 을지 훈련이 끝나고 우리 군이 경계 태세가 그렇죠. 낮춰질 때 천안함이 바로 그때였었잖아요. 예, 그렇게 낮춰질 때 하는 예. 것이 정상인데 예. 저 젊은 지도자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막간 정말 예측 불가한 지도자고 밑에 장성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는데 예. 조준 사격을 안 했으면 김정은이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군단 2군단 포병이든 4단 포병이든 쐈다고 생각을 예. 하고 뭐 그 이후 거는 장군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도전이다. 당연하죠. 제가 그 여기 두 분 우리 최진 박사님하고 이상희 부총장님 두 분 다 저기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사실 말이에요. 과거에 이 북한이 우리 측에 도발을 했을 때에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서 총 쏘고 넘어간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했다라는 거 우리 영토에 대한 침해인데 그죠? 우리가 36발 쐈습니다. NSC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로 두 분께 여쭤보는데 지금까지의 대응 수준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36발 사격한 부분의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대응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냐의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공포탄을 살 수도 있고 조준 사격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국방부 발표가 나와봐야 아는 점인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원래 3월달에 그 키 리졸브 훈련을 했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 당시에 북한에서는 훈련 첫날하고 훈련 마지막 날 미사일 2발 7발 썼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이번 소위 말해서 방사포든지 곡사포든지 포탄을 날렸다는 이런 부분은 그 목적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일단 지뢰 목함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해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확성기에 대한 부분, 대남 방송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을지 훈련이 있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여러 학자들도 그에 대해서 뭐 효과도 증명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이라는 데가 아주 특이하고 폐쇄적인 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미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 그러면 확성기에 대한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현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확성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내용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온 얘기 자체가 소위 말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가 사실 참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결국 토요일 5시를 지금 못 박아놓고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과거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 주로 우리 안보 태세를 상당히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공격적인 포탄을 발사를 하겠지만 한 발 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우리 군의 어떤 안보 태세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일선의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청와대 안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순식간에 잘 돌아가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렇게 북한을 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헷갈리면서 상당히 군 내부, 수뇌부에서 의견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노리고 상당히 혼란을 노리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 군이 일사불란하고 빠르게 얼마만큼 안보 컨트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하는 거를 보여줘야 다음에 제2, 제3의 도발이 없거든요. 지금 요번에도 보면 지뢰 사건에 이어서 요번에 포탈인데 또다시 점점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제2의 포탄 한 발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일사불란한 방위태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허점이 드러나면 바로 제3의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완벽한 그런 안보 시스템을 대내외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신인규 대표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방 같은 경우 군인들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미연합사가 움직였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미군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진돗개 같은 경우는 우리 합참이나 이런 합참단에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해당 단위 부대가 진돗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육군단 군단장이 진돗개를 내려서 육군단 어떤 섹터, 육군단 한 연천 지역쯤 되겠죠. 그 지역에 대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지 나머지 철원이나 파주, 뭐 강원도 이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군단이고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움직였다고 말씀하신 한미연합사는 아니고요. 그냥 주한미군 이사단 자체적으로 연천 지역이 자신들의 방어를 맡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내린 것이고 또 이제 아까 고영환 의원님께서 UFG 훈련 그것도 교수님께서 UFG 훈련 중인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UFG 훈련과 천안함 폭침에 했던 키 리저브 훈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리저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은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가 와서 정말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키 리저브 훈련은 뭐냐면은 미군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이거 한번 연습해 보는 거고요. 독수리 훈련은 들어왔던 미군이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서 실제로 한번 움직여보고 전쟁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훈련이죠. 그런데 이 UFG 훈련은 그냥 지휘소에서 벙커에서 다 그냥 지휘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전투부대는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군 3,000명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지휘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벙커에서 시뮬레이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UFG 훈련 때문에 긴장한다거나 바짝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전투부대가 없고 실제로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제 정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군 전력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블루리지라고 하는 미 7함대 지휘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한 500~600명 정도가 승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포함해서 미군 3,000명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리지 지휘함, 그리고 이제 MLP라고 하는 최신의 상륙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륙함 또 전투함도 아니에요. 그냥 뭐 컨테이너 선처럼 뭐 어떻게 물자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거 한 척이 지금 해군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사람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중국 칭다오를 방문했다가 뭐 각종 의장 행사를 하고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 미국 이지스함 하나가 지금 한반도 그네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인근의 미군 전체고 지나가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올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지스함 한 척이 또 온다고 해서 이건 뭐 크게 굉장한 다른- 어떤 그 전력이 들어오는 건 항모 아니고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데- 항모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아주 골든 타임이 9월 10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항모가 없습니다. 항모가 한번 움직이면 네. 그 정도 시간에 돼야지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왜 제가 9월 10일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이 7함대 즉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는 항공모함이 조지 워싱턴 아니겠습니까? 일본 요코스카에 있죠. 예.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이 창정비할 시기가 돼가지고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과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예. 교대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 이 로널드 레이건이 오고 조지 워싱턴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 4시간 전에 샌디에고에서 조지 워싱턴과 로널드 레이건이 교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널드 레이건은 여기 오지 않고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정도에 도착한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상으로? 또 그 미국의 그 해병대가 쓰는 예. 그 중형 항공모함인데 한 4만 5천 톤짜리 그 상륙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해리어 전투기 같은 예. 이런 게 탑재가 되는데 그게 또 원래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이판에 태풍 피해가 돼가지고 그 구호 활동하러 가버렸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B2 스텔스 폭격기 세대를 괌에다가 보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이러한 어떤 그 강큰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왜 이제 그 말씀 드리냐 예.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예. 이런 측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바로 NSC를 소집을 했습니다. 뭐 상임위원회든지 아니면 안전보장 회의든지 간에 NSC를 소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NSC 같으면은 그게 이제 소위 지하벙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은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을 거라 봅니다. 한미연합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저게 북한군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총체적으로 집합이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 국민이 이 상황이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는가에 대한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NSC가 소집이 되고 난 예. 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미군이 어떻게 자대 복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예측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포격 인근 주민들을 연결해서 지금 주민들 어떤 상황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파주시 적성군 적성면 어유지리 주민 전화 연결돼 있네요. 이종원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계신 동네 분위기요. 예, 아까 저 폭격 이후에는 지금 뭐 조용하고요. 그냥 평온한 상태인데 일상생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오후에 북한에서 포 쏘는 소리, 이거 뭐 포탄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못 들었어요.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그런 소리는 좀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소리가 들었죠. 집안에서 처음에 첫발 쏠 때 그거 듣고 네. 깜짝 놀라서 뭐 저 가스통 터졌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뛰어나와 보니까 예. 그 포탄이 북쪽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그 우리 측에서 대응 사격을 한 그 포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당연히 놀라셨겠죠. 많이 놀랬죠. 그죠? 아,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평소에는 많이 못 들으셨죠? 예,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는 지금 대피 명령이 떨어진 거는 아니죠. 그죠? 네네, 저희 살고 있는 데는 이거 대피 명령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아, 근데 그래도 이 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참 다행인데 말이에요. 네네.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이 지금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48시간 내에 이 철거 안 하면 군사적 행위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대비가 이 선생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는 어떤 대비를 정부에게 좀 요구하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에서 이제 그런 48시간이라는 이제 그 예. 시간을 명시를 해서 예.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살고 있는 그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물론 그 군에서도 물론 뭐 막강합니다, 우리 군이. 예. 군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뭐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차분함이 이기는 겁니다. 차분하게 앞으로 저희 계속 YTN 속보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신 대표님. 지금 이제 그 주민분께서 예. 최초에 한 발 사격 소리가 들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발 사격이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군사적으로 제가 예. 판단해봤을 때 우리 군은 상당히 정확한 타격을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발을 쏘고 한 발은 이제 탄도를 보고 예, 그렇죠. 우리가 그 한 개 포대가 예. 한 개 대대가 이제 예. 있는데 한 개 대대는 3개 포대가 있습니다. 예. 3개 포대는 각각 6문이 해서 한 개 대대가 예. 18문인데 그 한 개 대대가 지금 이제 쐈을 것을 보는데 예. 지금 한 발 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한 발은 뭐냐면 각 포대 중에서 3번포가 기준포예요. 예. 그 3번포 기준포가 한번 딱 쏴가지고 아하. 그것이 제대로 날아가는가를 확인을 한 후에 아하. 거기서부터 크리크 수정을 딱 해서 예. 그 다음에 일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했을 때 예. 그냥 뭐 우리의 의진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판단하면 그냥 일제히 그냥 꽝꽝 쏘고 말겠죠. 그런데 기준포를 쏘고 그 다음에 저 주민분의 말씀처럼 나머지 일제 사격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한 사격이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북한 측의 피해도 상당했겠네요. 상당하겠죠. 그렇죠? 예. 예. 이를테면 예. 우리 155mm 포탄 한 발의 예. 위력은 한 50m 정도의 살상 반경이에요. 예. 그러면 50m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은 예. 아니고 평지에 예. 50m 정도까지 죽을 수 있는 확률이죠. 예. 물론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살상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 36발을 쐈으면 물론 예. 36발이 완전히 퍼져서 간 건 아니고 예. 거의 비슷한 장소에 36발이 동시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축구장 한 개 정도의 아하. 크기에 있는 건물, 뭐 시설 이런 것은 다 그냥 박살이 났을 거죠. 축구장 하나 정도가. 하나 정도의 아하. 왜냐하면 그것을 또 더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지금 이를테면 예. 효력사라고 하는데 효력은 뭔가 효과를 아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효력사예요. 왜냐하면 기준포를 쐈기 때문에. 예. 조준 타격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기준포를 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사, 즉 완전히 어떤 그 파괴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사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하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좀 흩어진다 하더라도 축구장 하나 정도에는 다 들어갔을 것이다. 아하. 고 의원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48시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8시간은 지금 북한이 얘기를 했다. 엄포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적 군단 사령관이든 사단장이든 입장에서 보면 저 총참모부에서 김정은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예. 대응을 해서 우리한테 전통문을 보냈는데 48시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네도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왜 아까 을지 포커스 훈련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평시에는 우리 민관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사무실 시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지 포커스 훈련을 하면서 민관군이 지금 대형 태세를 검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북한의 원래 태도하고는 좀 다르다. 그건 분명하게 보이고 어쨌든 이제까지 공언을 했던 것처럼 안 쏘면 자기네도 모양이 우스우니 일단은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한 그 포대 주변에다가 쏜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건대 우리 군이 1시간 내로 대응을 안 했으면 저 사람들 몇 발이나 몇십 발을 더 쐈을 가능성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조준 타격을 하고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아이들 장난하듯이 군 장성들도 있으니까 예. 피해 상황 보고 어떤 적 능력을 보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의 능력을 보고 이거는 어떻게 잠시 텀을 두고 48 후에 보자. 이래서 48시간 동안은 일단은 좀 조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48시간 후에 북한이 안 하면 북한도 우습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48시간에 계속 있는데 저는 북한이 우습다고 보이는 게 지금 신 대표께서 항공모함소리랑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북한이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최근에 군에서 들어온 탈북자 말을 들어보면 F-25나 B-2 폭격기 같은 걸 제일 무서워한다거든요. 이건 언제 나와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거 북한군 레이더가 잡지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뭔가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군 사령관들은 확전을 좀 두려워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곡사포를 쐈으면
일부러 야산에 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8시간 후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모종의 도발은 하겠지만 약간 자기네들도 조절을 한다. 조절을 이거죠. 이 포탄을 쏘는 범위나 피탄 범위 같은 것을 조절을 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경기도 연천이나 철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군인이나 사민이 사망을 한다면 우리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도발은 자멸을 자초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끔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이 극도로 지금 독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북한이 48시간 이후에 도발을 하면 정말 조금의 혼란은 있겠지만 북한 정권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북한이 알아야 합니다. 예. 48시간 후에 그러니까 도발이 없을 수,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우리 고영환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48시간 후에는 그것이 일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8시간 후에는 아마 이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이 날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고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민가나 우리 군부대 막사나 이런 곳을 향해서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사실 정권 교체를 전면전을 확전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미연합군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그거 뭐 어린애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은 뭐 어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뭐 한 5년 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권이든지.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70년 앞으로 끝이죠. 더 하고 싶고 예. 70년 이후에도 자기 아들에게 또 70년 더 시키고 싶은 정권이에요. 따라서 저 정권 교체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확전은 우리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한 발이 날아왔으니까 혹시나 연천이나 파주 전방이나 아니면 철원 이런 지역으로 민가로 그냥 포탄이 대규모 착탄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지가 아마도 이 YTN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어제 뭐 민방위 훈련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민방위 훈련은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도 공습 훈련하고 있어요. 북한 공습 못 합니다. 북한 전투기들 전쟁 나면은 절대 우리 휴전선 밖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공습 훈련을 할 것이 아니고 포격 대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가르쳐 드리자면 북한군의 방사포나 이 포탄이 위력이 우리 상상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축구장 하나 날라가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평지 같으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 하나 면적에 있는 건물들 다 초토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군이 포탄을 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즉시 각자 가정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화장실. 예. 왜냐하면 화장실은 대부분이 이건 그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아파트식 그렇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안방, 거실 뭐 이런 것이 중간에 있죠. 창문이 없어요. 예. 북한의 포탄은 대부분이 그러한 그 우리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그 블록 벽을 깨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 거실에 포탄이 들어와서 거기서 폭발을 했다. 그러면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포탄 피해를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북한 포탄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허둥대지 마시고 빨리 화장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최진 박사님께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48시간 얘기한다고 우리가 절대로 굴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안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적 여론의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부, 청와대 이 신뢰를 가지고 이게 좀 뭉쳐야 되는데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청와대에 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여론을 좀 단합하고 정부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상당히 불안해하죠.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으로 제2, 제3의 공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긴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북한이 더 이상 공격을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어떤 안보 태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청와대 내부에 벙커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 내에서 긴밀하게 NSC 회의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말이죠 우방과 전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저는 포탄이 날아온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48시간 이제 시한부라고 그러는데 이때 자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강경히 할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방송을 중단해야 됩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틀림없이 그 강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생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북한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의 부분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 북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의 강도, 예. 대응의 수위, 대응의 어떤 내용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예.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간단치 않은 게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렇습니다. 북한군이 예고탄을 쓰고 지금 본격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5시란 말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협박이기 전에 거의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여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NSC를 빨리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신속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신 대로 지금 국민한테 안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행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실제적으로 한미연합사를 방문한다든가 벙커회에서 안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다음 메시지에서 아주 강하고 간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인들과 메시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예. 직접 포탄이 떨어지는 예. 어떤 그 전선의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가 튼튼하다는 우리 예. 군사적인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대통령이 그 일선 군부대를 시찰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고 그런 게 가시적인 그렇죠.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예. 안 하면 북한군이 바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군이 도발을 해온다는 건 우리가 전제를 해야 전제를 되는데, 해야 된다. 전제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우리 막 정말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까지 와서 포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전면전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전면전을 간주해서 평양 주변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태도를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얻어맞는가 하면요. 68년도부터 뭐 그 전부터 해서 예. 계속 칼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한 번도 못했고 예. 사실 연평도 때 계속 코를 쏘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또 저러는 거거든요. 이번은 정말 확실하게 고리를 끊어버리는 알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북한군이 예.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미연합군을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착잡합니다. 내복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